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아파트 일반 계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치 계획적인 측면에서 아파트 일반 계획 중 배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계획에서는 인동 간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1조를 적정 시간 1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동 간격을 갖다가 자, 건물과의 건물 간의 이 동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건물과 건물 간의 인동 간격은 자, 이 태양이 있을 때 일정 시간에 자, 1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1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동 간격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동 간격을. 그러면 인동 간격을 유지할 때 인동 간격은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자,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동 간격. 이제 일단은 자, 이 건물의 높이가 자, 인동 간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건물의 높이라든지 또는 자, 이런 태양 이 방위각이라든지 태양의 방위각이나 방위각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건물의 사실 방위각도 약간 인동 간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이 방위각도 약간 영향을 줍니다. 부수적으로 보통 다루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 고도적인 측면. 태양 고도가 높아야 낮에 이런 태양의 이 고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대지의 경사도라든지 자 이런 대지의 이 경사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위도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건 방위가.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인동 간격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정리해 두면서 그래서 그래서 1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자, 그 기준이죠. 보통 9시에서 오전 9시에서 15시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연속 1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시간은 2시간을 기준 잡아서 인동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계획적인 측면 평면계획 그럼 이 평면계획을 우리가 할 때 평면계획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에 단위 평면 결정 조건에서 이 단위 평면을 우리가 할 때 단위 평면 결정 요소에서 결정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자 결정 조건에서는 일단 거실은 자 우리 주 그것이죠. 이렇게 거실엔 직접 출입 가능하죠. 거실은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죠.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침실에 직접 출입 가능해야 되죠. 타실을 통해서 침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침실도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침실을 다른 실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설계를 절대 하면 안 돼. 타실을 통하면 안 돼. 타실을 통해서는 출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실을 통해서 침실에 출입하다가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평면 설계를 우리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부엌과 식사실이 있으면 부엌을 따로 두고 식사실을 별도로 두되 부엌과 식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상호 직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직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우리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선은 당연하게 단순해야 되죠. 동선은 너무 길면 안 되죠. 동선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단위 평면을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 플랜 우리가 이제 결정 요건에서 당연히 이면 블록 플랜 조건에서는 자 이제 이 결정 조건적인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2면 이상 외기에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위 플랜은. 그래서 2면 이상이 외기에 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2배이다, 3배다 하죠. 3면 이상, 3면이 이제 외기 접하면 3배이라 하고, 그래서 외기에 접하는 면이 2면 이상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보통 중요한 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실은 모퉁이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이 모퉁이는 배치하면 안 돼요. 그 실은 모퉁이에 배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이제 균등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환경 조건들이 어디는 환경 조건이 좋고 어디는 환경 조건이 균등하도록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계단에서 너무 멀면 안 되죠. 현관하고 계단 개념. 현관과 이 계단은 이거 너무 길게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6m 이내에서 현관과 계단의 거리는 6m 이내가 적합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현관과 계단은 계단 시령을 의미합니다. 호령, 계단 시령, 호령 개념이 되죠. 호령일 때 제한 거리가 현관에서 계단까지입니다. 그럼 복도형 이런 것은 아니고 중복도형 이런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단 시령 호령에 대해서 이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또 복도형 가가지고 6m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복도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서 다른 실에 거의 들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내에서 이제 이 다른 주호가 들여다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주호의 내부가 들어 보이서는 안 되면 다른 주호의 내부가 들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설계상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보통 거기에서 먼저 기억해 보시면 창이 큰 개구를 가진 부분은 발코니를 두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설계할 때 확장형 아파트가 과연 좋은가? 이건 의문이 남는 거죠. 실내 공간의 면적이 많이 쓴다는 것은 좋으면 되지만 이 완충지된 발코니가 없다는 거예요. 발코니가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손실적인 측면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지대 발코니를 두는 것이 에너지 절약상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최상층은 옥상부터 열을 차단할 수 있게 보통 해줘야 되죠. 이 최상층은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사실상 아래층 위층이 있는가 하고 층이 있는가 하고 위에가 옥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 복사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데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옥상을 갖다가 옥상 정원 같은 걸 꾸며주면 있죠. 이런 형태가 좋은 설계의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열을 차단해 주죠. 위에 두꺼우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름처럼 그런 걸 차단해주면 겨울처럼 또 단열 역할을 하죠. 따뜻해지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천장 속에는 최상층 정장에는 이런 결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이 좀 잘 되도록 천장 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면 자연환기하고 기계환기를 같이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해주고요. 이때는 보통 자연환기, 기계환기를 하다 보면 혹시 기계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런 부분이 기계환기라고 보시면 되죠. 주방의 후드라든지 욕실의 환기팬 이런 것이 기계환기라고 보면 되고, 일반 우리가 거실이나 이런 데 있죠. 창문 이런 거 여는 것은 자연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세부 계획상은 간단히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거기 먼저 단위 플랜 내에 각실 계획 나오죠. 거실, 식당, 부엌,
자, 이런 개념, 다이닝 키친 개념 해놨네. 한 개씩. 그래서 이 경우는, 거기 뭐 천장 높이 개념은 간단히. 자, 그러면 거실의 이제 천장 높이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2.4m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거실의 천장 높이 정도 간단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일 때는, 자, 여름철에 이 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층보다 약간 더 높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10에서 20cm 정도 더 높게 설계한다는 측면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발코니가 발코니적인 측면을 다뤘죠. 이 발코니는 이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빨래 세탁물 같은 거 건조대로도 쓰면서 아니면 이웃집과의 비상 연락망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특히 이쪽에 자, 이렇게 된 아파트, 이 판상형 아파트에서 자, 중앙에 보통 이렇게 두고 있죠. 자, 이런 판상형 아파트에서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가면 이 중앙 부분에다가 보통 뭘 뒀는가 하면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을 둬가지고 여기 이제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EV를 이렇게 뒀습니다. 자, 이런 중앙에다 홀 두고 이렇게 된 경우 자, 보통 이겁니다. 이 앞에다가 이제 발코니를 이렇게 두잖아요. 이 발코니 이제 두면 이 발코니를 자, 둬놨습니다. 발코니. 자, 발코니를 둬놨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죠? 이 부분에는 사실상 여기 방화 구조로 보통 만들어 놨어요. 방화 구조로. 여기는 보통 내진벽 설치되죠? 내진벽 설치돼가지고 내화 구조 개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방화 구조로 돼서 비상시 이거 뚫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도끼를 이용해서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도 갈 수 있도록. 그럼 이 계단, 이쪽을 못 이용하면 이쪽으로 이제 3호 라인은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되면 이런 데 잘못 두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방화 구조 형태로 많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때 이쪽으로 이제 피난 갈 수 있도록 또 처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코니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세탁물을 이제 건조 용도로 쓰는 주의할 거면 이 발코니에, 자,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살균 소독 개념이 일반 유리는 전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균 소독을 하려고 하면 창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 특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애들도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추락사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발코니는 난간 높이를 한 1.2m 정도로 해서 애들이 추락사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코니는. 그리고 현관은 보통 유효폭 개념은 현관은 최소한 폭은 85cm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고, 보통 문이 방화문 철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현관문들이 보통 갑종 방화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종 방화문인데, 이 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방산 피난 가게에서 보통 방여다지로, 바깥여다지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안여다지는, 보통 침실이나 욕실 이런데 독립성 프라이버시를 목적으로 한 데는 전부 다 안여다지로 설계되어 있고요. 보통 방여다지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갑종 방화문을 보통 설계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면하고, 그래서 보통 거기 안여다지 원칙이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안여다지가 원칙이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근데 갑종 방화문이 보니까 소방관계가 되어 있고요. 문을 안쪽으로 더 열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신발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쪽으로 다 모아져요. 그래서 방여다지 설계는 실제 거기 방화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방여다지로 설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 화장실 욕실은 여기는 욕실 개념은 다 묶여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기는 실내압이 마이너스 압이 많이 됩니다. 마이너스 압이 되다 보니까 보통
기계항기 중 3종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합이 걸리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악취나 이런 걸 밖으로 빨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3종 항기 형태 흡출식 항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항기는 흡출식 항기라고 하죠. 그래서 기계 항기 중 제3종 항기입니다. 기계 항기 중에 제3종 항기, 제3종 항기에 속합니다. 제3종 항기를 쓰는데, 그래서 자연극기고 기계 배기를 해주는 거죠. 기계로 이제 배기하는 쪽이 바로 제3종 항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빨아내는 형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안여다지. 안여다지인데, 자, 독립성 프라이버시를 목적으로 한 데는 다 안여다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성 프라이버시 목적한데 거의 안여다지 설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침실문이나 이런 것들 다 안여다지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에서는 공동 부분에서 적인 측면, 계단에서는 자, 거기 뭐 단높이하고 나오는데, 뭐 단너비는 뭐 단높이는 18cm 이하, 뭐 단너비 20cm. 근데 그거는 물매만 체크하십시오. 물매는 30도 이하. 그러면 물매는 경사죠, 경사.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단참의 개념은, 자, 우리가 층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층과 층 사이 여기가 플로어입니다. 바닥이 있는데, 그러면 계단을 올라갔을 때 보시면 중앙에다 참을 두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큰 물건에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여기 계단 참 형태를 두고 있죠. 계단 참. 그래서 이제 계단 참에 대해서는 3m 높이 3m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거는 3m 이내마다 높이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때 계단 참 너비는, 자, 이 계단 참의 너비는 공간이 1.2m 이상 되도록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는 거기 니은에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 계단까지, 자, 이 보행거리, 사람이 걷는 거리가 보행거리죠. 보행거리로 잡는데, 자, 일반 원칙은 기본 자, 우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호령은 거의다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여기가 계단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여기다 설계했습니다. 계단을 설계했을 때,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방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막 해놨습니다. 이렇게 방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 보행거리, 여기서 걸어서 나왔다. 문을 열어서, 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걷는 거리로 따져서 일정 거리, 자, 30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직선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행거리로 따지겠다는 거죠. 사람이 걷는 거리로 따져서 우리가 잡겠다는 겁니다. 보행거리로. 그래서 30m 이하고. 근데 주요 구조가 내하 구조일 때는 50m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 아파트는, 어린애나 노인들이나 누구나 함께 공유하니까, 요거는 내하 구조이더라도 40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각 부분부터 직통 계단까지 이 보행거리는 조건 없으면 30m, 내하 구조만 50m. 그런데 아파트일 땐 내하 구조라도 40m 이하로 설계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 자, 연립주택은, 일반적으로, 법령상은 연립주택이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인 반면에,
자, 연립주택은 법령상은 이거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가 되는 것을 보통 연립주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타운하우스하고 중정주택, 아트리움 하우스 있죠? 뭐, 요 정도 하고, 그런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공부를 좀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타운하우스는, 자, 이 단독주택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해서 만든 것이 타운하우스인데,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자, 1층하고 2층을 갖다가 다르게 구성한 거죠. 자, 1층은 보통 이걸 뭐 거실이라든지, 거실이나, 또는 뭐 식당, 이런 부엌, 이 부엌 등에, 자, 이런 실 위주로 배치한 거죠. 이 생활 공간을 둔 거죠. 등에 이 생활 공간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1층에다가 이런 생활 공간, 여러 가족들이 같이 하는 생활 공간을 우리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2층에는 이제 이런 공간을 많이 둔 거죠. 여기다가는 수면 공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이라든지 침실 이런 수면 공간을 뒀고, 수면 공간. 그리고 꼭 침실 가기 잠이 안 올 때 뭐 저런 거 있죠. 서재, 체결이라든지 이런 서재거든. 조용한 거. 공간이 아주 넓지 않고 조용한 공간을 2층에 대둔 거죠. 침실이나 서재 등을 대서. 그래서 이거는 휴식이나 이런 수면 공간을 여기에 둔 거죠. 휴식이라든지 이런 수면 공간을 2층에다가 설계한 거죠. 이것이 타운하우스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것 몇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을 위해서는 단위 주거 사이에다가 경계벽을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번적인 측면, 2번은 자, 이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단위 주거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 단위 주거 사이 경계벽을 설치 안 하면 소음 문제나 이게 심각하겠죠. 이 경계벽을 갖다가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벽을 연장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설치해 줘야 돼요. 너무 딱 끝나지 말고 연장해서 딱 설치해 주는 것이 기본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위 주거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용이해지죠. 이 특징이. 예, 주차가 용이해지고, 주차는 용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 길이가 긴 경우는 전진, 후퇴식에서 이 배치의 다양한 변화를 조금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남향 내지 남동향 형태를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향 내지 남동향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중정주택 아트림 하우스, 중간에다가 중정을 둔 형태죠. 중정.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뭐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중정형 형태를 많이 하죠. 중정형, 중앙 속에 이렇게 하는 형태, 중정형, 아트리무스. 자, 일반적으로 이 중정형은 주거형의 중정을, 자, 보통 이런 형태, 단위 주거를 둘러싼 형태가, 자, 중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일본 계통은 중정은 이렇게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돌출 후퇴식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번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정형 아트리움 하우스는
뭐 놀이나 휴식 수영장 금 시설을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 주거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해 두죠. 테라스 하우스. 뭐 경사지에 많이 개발하고 있죠. 경사지에 보통 많이 개발하고 있는 테라스 하우스인데, 보통 이런 이 정원 뜰을 가지는 거죠. 전용의 정원을 가지는 게 보통 테라스 하우스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그림 보시면 단면, 경사지의 단면 형태로 지어가지고, 도로에서, 경사지 상향식으로 하면 아래층에 주차를 하고, 위에 이제 하면서, 그 위를 이제 정원을 뜰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하향식으로 했을 때는 차고를 먼저 두고, 그 밑에,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지붕을 우리가 정원 뜰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테라스 하우스의 특징이 바로 뭐다? 각 코마다 전용의 정원, 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뜰 개념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4번에. 그래서 각 코마다 정원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경사도에 따라 이제 밀도가 좌우되는데, 보통 이 경사도에 따라 밀도가 좌우되는 3번에, 그래서 이 경사도가 보통 심할수록 일반적으로 이 밀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사도가 완만해지면 밀도는 높아질 수 없죠. 일반 평지 치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가보고, 그래서 이제 2번에 아래 위로 주택 겹치는 경우는 대략 8에서 40도고, 테라스 깊이는 대략 3.2m가 적합화되어 놨죠. 그래서 이런 것을 테라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하면서 정원을 가지는 형태, 뜰을 가지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계되어 도로가 있을 때 상향식을 하면 여기 차고를 두고, 차고의 지붕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지면서 이 앞을 뭘 이용했다?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원. 이렇게 이제 경사지를 개발함으로써, 그러면 이 앞쪽은 여기는 정원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정원 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통 테라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오피스, 이 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무소는, 그 분류와 조직을 먼저 하고 있는 사무소 분류는 관리상의, 전용 사무소다, 준전용 사무소다. 이거는 전용과 사실 준전용의 경우는 전용 사무소다, 준전용. 이게 정확히 하면 관리상이죠. 이 관리상 바로 이 전용 사무소하고 준전용 사무소로 나눠집니다. 그럼 완전 자기 전용 사무실이 있는 건 전용, 다른 사람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 이것이 전용 사무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들은 다른 거하고 같이 쓰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하고 구청이 같이 쓴다든지 관공서, 정부 청사하고 일반 기업하고 같이 쓰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것은 전용 사무소가 될 거고, 준전용은 수개 회사가 모여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뭐다? 준전용인데, 관리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여 사무소와 준대여 사무소는 이런 대여 사무소 개념하고 이 준대여 사무소. 이거는 관리상 측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임대 계획상, 임대를 어떻게 하니? 임대 계획상은 대여 사무소하고 준대여 사무소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대여 사무소는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해주는 게 대여 사무소가 될 거고,
준대여 사무소는 건물주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자 우리가 대여하는 형태가 준대여가 되겠죠. 그래서 뭐 관리상 측면은 뭐 전용이나 준전용 형태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계획상 대여사무소하고 준대여사무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거는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획은 여기는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획적인 측면은. 자, 일반 계획에는 자, 유효부 렌털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율에 대해서 렌털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유효율 렌털비는 일반적으로 이 대실 면적을 렌털비는 자, 이 유효율 대실 면적을 갖다가 분자해 두고 연면적에 대한 대실 면적 비율이죠. 연면적. 이것을 백분율한 게 유효율 렌트벌비가 될 겁니다. 렌트벌비. 그래서 이 대실 면적을 분자해 두고 이걸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된다? 70에서 75% 정도가 되더라 이거죠. 70에서 75%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기준층에서는 보통 유효율 렌터벌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이 기준층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죠. 그래서 기준층에서는 볼 때 유효율이 좀 높죠. 80%입니다. 그러면 기준층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효율이 증가되고 감소되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기준층 부분이 유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층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타야집니다. 그러면 1인당 자, 이 바닥 면적 기준은 1인당 이 바닥 면적 기준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봐주죠. 대략 8에서 11제곱미터로 이제 봐주죠. 8에서 11제곱미터로 봐주는데 1인당 바닥 면적 기준은. 그런데 대실 면적당 따졌을 때는 줄어들겠죠. 대실 면적 기준당 잡았을 때 대실 면적당을 잡았을 때는 1인당 바닥 면적 기준이 6에서 8제곱미터 전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건 전체 공용까지 다 합쳤을 땐 요거 기준이 되지만 대실 면적당 기본 연면적당 따졌을 땐 요거고요. 대실 면적당 1인 바닥 면적이 대략 6에서 8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간단히 암기해 놓으십시오. 1인당 바닥 면적은 이거는 연면적당이고, 자, 대실 면적당 대략 6에서 8제곱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면계획상, 이 평면계획상은 자, 평면계획과 관련돼서는 뭐 부지 위치, 자, 사무소니까 일단은 출퇴근 용이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도심지 상업지역에 많이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도심으로 출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도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무소가 밀집된 지역 쪽으로는 교통난이 심하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그래서 도심 중심 상업지역에 보통 설치될 거고, 보통 간청이나 사무소 있는 건물 그 주변에 많겠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사무소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호사 사무소 이런 거 법원 주변에 가는 일이 쭉쭉 있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도시 성격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도시냐 그런 측면에서 부지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 이제 평면형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때 평면형 분류에서적인 측면에서 왔을 때 실 단위한 분류 나오죠. 그러면 계실 배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개방 배치, 그리고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 나올 겁니다. 시험은 거의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뭐 그것만 공부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뭐 계실 시스템하고 계실 배치하고 뭐 개방식 배치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지만 그래서 이 개방식 배치하고 계실 배치는 두 가지는 간단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실 배치하고 이 계실. 그래서 이 계실 배치 개념하고 개방식 배치는 뭐 두 가지는 뭐 상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되죠. 개방식 배치. 자, 그러면 뭐 계실 시스템 형태는 보통 이런 형태죠. 보통 엘리베이터를 보통 타고 올라가서 이것도 이런 형태가 많죠. 보통 복도가 있으면 복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실이 각각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각각의 실이 사무소가 각각 있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이 계실 시스템이죠. 실이 있을 때, 사무실이 있을 때 이런 형태고, 개방식 형태는 한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한쪽에 있죠. 뭐 예를 편신쿼터 이쪽에 있었다 하실 때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전체가 실이죠. 이게 전체가 실이고, 요걸 이제 중간 이제 칸막이 두 개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계단이나 이런 공용 부분이 여기다 있죠. 계단실이나 공용 부분이 여기 있고, 뻥뚫기 이제 개방식 시스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계실 배치하고 개방식 배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이 독립성적인 측면은 이 계실이 좋죠. 이 독립성은 얘가 좋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독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계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중력실만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나머지는 여기 있으면 중력실만 이런데 한 곳에 두고 중력실만 이렇게 두고 나머지 뻥뻥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성은 얘가 좋고 독립성은 얘가 떨어질 겁니다. 독립성 측면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 이 계실로 이제 이 벽을 다 치다 보니까 이거는 저 비용적인 측면은 이 공사비는 얘가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는 얘가 비싸고, 이 공사비는 얘가 쌉니다. 개방식 배치 형태가 공사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쾌적성적인 요거는 이제 이 일반 자연채광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했을 때 이렇게 자연채광 형태가 우리가 이 조건이 좋죠. 조건이 좋은데, 그럼 이거는 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이 뒤쪽은 이제 자연채광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인공 조명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인공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 조명 형태이 필요해죠.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채광은 이쪽 부분이나 뭐 이 동적적인 측면 되지만, 그래서 자연채광에 플러스 자연채광에다가 인공 조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 폭은 관계가 없는데 이 깊이가, 실의 깊이가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거 깊이의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자연채광 하다 보니까 실의 이 깊이가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면상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반 칸막이가 일일이 설치되는데 이거는 완전 저거되는 거죠. 이 고정식 칸막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고정식 칸막이 완전 벽을 갖다가 이 고정식으로 이 칸막이 설치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칸막이를 설치를 다 해줘야 되는 반면에, 자, 이거는 칸막이를 있어봤자 큐비클 형태로
이 칸막이 설치를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이 공사비가 이제 저렴해 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개방식 배치 형태가 잘 팔립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이 불경기일 때는 이 개실이 축소해 가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 형태가 조그만 실이 많은 형태가 낫다 보니까 불경기일 때 보통 임대하기가 용이한 것이 이 개실 시스템이라 보시면 된다. 얘가 불경기일 때 임대가 용이해요. 불경기일 때 임대가 용이합니다. 임대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실을 잘랐으니까. 이럴 때 여기 유리하고 개방형 이제 잘 낼 때 보통 잘 임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큰 규모로 가고 이건 축소할 때 많이 가다 보니까 개실 시스템이 불경기일 때 보통 잘 팔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는 사실상 이거죠. 이런 배치하다 보면 개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개방식 배치 시스템은 전부 다 뭘로 가는가 하면 계급 시스템이죠. 계급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실을 배치하거나 또는 이건 높은 묻은 중역실은 별도로 개방식 이렇게 두고 있죠. 계급 서열에 따라서 보통 이런 실들이 배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 흐름이나 작업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된 것이 바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죠. 그래서 이 3번에 보시면 그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랜드스케이핑에 대해서 이것은 계급 서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 배치가 바로 이 배치에 대해 사무 흐름이나 사무의 흐름적인 측면이나 요거하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된 거예요. 작업 성격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인데, 그래서 개방식은 개방식인데 얘는 개방식 배치, 이 개방식 배치는 이 서열에 의해서 배치했죠. 계급 서열에 의해서 배치가 된 반면에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사무 흐름 따라 작업 성격 따라 배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식의 하나로서. 그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 칸막이는 안 두죠. 그래서 이거는 저런 화분 같은 거라든지 화분이나 아니면 저런 게 있죠. 가구 이런 거 있죠. 가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분이나 가구를 이용해서 보통 이 변화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공간을 분할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저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개방식의 형태인데 요것만 다르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계급 서열인데 변해서 이거는 사무의 흐름이나 작업 성격상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창이나 기둥 방향에 관계없이 창이라든지 기둥 이 방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사무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에 관계없이 이 사무실을 구성할 수가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사무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거기 간략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장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작업의 흐름, 사무의 흐름이나 작업 성격대로 해놨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융통성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한 작업의 패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작업 성격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오피스 내의 상쾌한 인간관계로 작업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죠. 이것으로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대형 가구 등의 소리를 반향시켜서 기재의 사용이 어렵다는 거, 이런 가구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소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결여된다는 거, 뭐 이런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이런 측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는 카펫 같은 거 이런 것을 깔아서 그런 소음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플랜에 대해서 보시면, 코어 플랜에 대해서 코어란 것은 일반적으로 저 부분을 보통 코어라 하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화장실이나 성관계, 이런 설비 부분을 집중화해 놓은 부분을 보통 코어, 설비계통이나 아니면 그 땅에다 내진벽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어 플랜에서 이 코어의 역할적인 측면은, 자, 학습을 하고요. 코어의 역할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코어 부분 계단 쪽으로 빨리 뛰가는 게 좋죠. 이 코어의 역할이 이 세 가지 역할론 쪽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 설비적 코어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설비를 집중해 놨죠. 집중해 놨습니다. 화장실과 관련 아니면 저런 부분이 있죠. 다 갖다 놨습니다. 파이프 샤프트부터 해가지고 설비를 갖다 집중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비적 코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코어.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자, 전단벽을 보통 설치해 놨죠. 그래서 보통 이 내진벽 역할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구조적 코어. 여기에다가 보통 전단벽을 보통 설치해 놨습니다. 전단벽 설치해서 이 내진벽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내진벽.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설치해놨죠. 구조적 코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적 코어 개념. 자, 평면적 코어 개념, 이 평면을 갖다 공용 부분을 한 곳에 다 모아놓으니까 나머지 공간을 설계하기에 편리하죠. 이제 평면적 코어, 구조적 코어, 설비적 코어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 몇 가지 보도록 하면, 그래서 설비적 코어에서는 설비 시설 집중으로 배치한 거죠. 다슈트나 아니면 파이프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는 파이프가 가는 수직 통로 부분을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간혹가다 덕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이프 덕트라고 하는데, 보통 파이프 샤프트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비 배관들이나 아니면 전화선 모든 부분이 여기에 신경계통이 여기가 있다 보면 되죠. 설비적 코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코어 개념은 여기에다가 보통 계단이나 성강기나 화장실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서 주 내력벽 구조체로 보통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건물을 뼈대를 갖다 쌓아 올라갈 때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벽을 같이 쳐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전단벽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내진적 역할도 하고, 공용 부분을 한 곳에 그래서 평면적 코어가 돼 한 부분을 다 모아놓으니까 일반적 유효 면적이 다른 면적이 이 분산되면 그거 설치로 인해서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한쪽으로 모아놓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코어 내 각 공간의 위치와 관계상 정리하실 거는, 자, 그래서 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가능한 근접시가 되죠.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래서 이제 찾아갈 때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 보통 이걸 쉽게 아는 분들은 쉽게 찾아가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죠. 이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통 이렇게 해놨습니다. 적견시 해놨어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거의 같은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시킨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동선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동선은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코 안에 공간의 위치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 계단이면 계단, 이런 공간이 탁탁탁 나눠져 있죠. 공간의 위치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홀이 출입구에 바짝 접근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접근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중앙에 보통 배치가 됩니다. 중앙에 보통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는 이렇게 되지만 백화점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숨겨놨죠. 보이지 않도록 보통 설계해놨습니다.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도록 보통 해놨는가 하면 주 출입구에 딱 들어오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도록 해놨죠. 엘리베이터 보이도록 했는데 이거는 가급적 중앙에 배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 안에 각 공간은 각 층마다 공동 위치에 있어야죠. 여기 화장실이 있다가 다른 층이 저기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계통에 쫙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공통 위치에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병실, 급탕실은 가급적 접근시켜야 됩니다. 접근시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코어 계획식. 그러면 그 3번의 코 안에 각 공간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코어 계획시,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접근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특별 피난 계단이 이제 설치되거나 아니면 비상용 엘리베이터 있죠. 비상용 엘리베이터는요, 두 개 이상 하재 극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서 설치해야 됩니다. 너무 가깝게 설치하는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일정 2대 이상이면 이격시켜서 설치하는 게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어의 이 종류 부분은 조금 설명할 것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코어의 종류가 아니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코어의 종류적인 측면을 잘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코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